일단 우리가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코로나가 깨어날까? 짧게 보는 사람은 2년, 길게 보는 사람은 5년이에요. 그 소리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남들보다 1년 내지 2년 먼저 할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에 있다. 새로운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후에 오는 경제 위기는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회복은 굉장히 장기적이다라는 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년 1년에 한 번 몰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부에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 중국에 몰아놔서 한 군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분산해야 되겠다. 소비처 중심으로 분산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어로는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역화로 분산시키는 거죠. 미국인의 73%가 중국군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강경책을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속될 거라는 거죠. 중국에 대한 위협이. 월마트는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자그마치 20만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엄중한 엄중한 시기에. 아마존이 10만 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 2배 이상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특히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2.5 조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는 극복이 되겠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카이스트의 이경상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국가는 어떻게, 기업은 어떻게, 그리고 각 개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불편하시죠? 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대처를 좀 잘한 나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딴 나라에 비해서 검사도 많이 하고 일찍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코로나 대처를? 네네. 일단 우리가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코로나가 깨어날까? 짧게 보는 사람은 2년, 길게 보는 사람은 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질병 극복은 바로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경제 위협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앞으로 큰 관심사겠죠. 네. 근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 참여된 상태에서 극복하는 최초의 나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고 다른 나라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나라 수준에 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 1년, 길면 2년 정도 돼야 한국의 수준, 한국의 질병관리 수준에 오게 될 것이다 네네. 라는 거죠. 그 소리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남들보다 1년 내지 2년 먼저 할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에 있다. 새로운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이것이 국가의 운명,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국민의 발전 이런 것들하고 아주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크게 좀 접근해 볼까요? 네네. 우선 국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번에 코로나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치즈 슬라이스 위기다. 치즈 슬라이스 위기. 자, 우리 치즈 슬라이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치즈를 우리가 먹을 때 큰 치즈를 하나 사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빵에도 넣어 먹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써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가보면 조금 잘라 먹다 보면 전체 치즈가 사라지는 거죠. 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오는 경제 위기는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이고 그 파급이 글로벌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미 세계는 전체가 연결돼 있어요. 그
그걸 우리가 맛본 게 뭐냐면 이번 코로나 초기죠. 자, 치즈 슬라이스 위기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첫 번째 이제 기업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인원을 고용하지 마라. 인건비를 아끼자. 전부 그렇게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러면 사회에 지금 나는 백수가 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비자발적 백수.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백수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정규직 중에서도 호텔, 항공, 관광 이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타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지금 가장 역사상 또 낮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고객이 가난해지는 거죠. 돈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제품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은 어려워서 또 허리띠를 또 잘라매겠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치즈 슬라이스 위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네네. IMF 사태도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위기는 좀 더 광범위하고 전 글로벌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그렇죠. 있고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쇼크는 주로 선진국에게 쇼크가 온 거예요. 네. 후진국은 뭐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뭐 산업도 없는데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때고 IMF는 우리나라만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는 글로벌하게 전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깨어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 경기 회복은 굉장히 장기적이다라는 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년 1년에 한 번 몰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부에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 어차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중국에서 시작됐지만은 거기에 따른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엄청나죠. 수입출에 네. 엄청나게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네네네. 기업들이? 일단 차이나 리스크가 왜 있느냐라는 걸 보겠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번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중국은 두 가지가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네네.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멈췄으면 세계가 멈췄는 걸 이번에 다 경험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슈퍼 허브 국가라는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에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28.4%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예. 그러니까 메이드 서포티드 바이 차이나죠. 왜냐하면 중국은 브랜드 중심은 아직 약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책이 거의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계 제1의 제조 왕국인 독일의 5배의 규모고요. 우리나라가 4위거든요. 우리나라의 9배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딱 국경 봉쇄를 임의로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마스크도 못 만들고 화장지도 못 만들어서 사재기를 하는 현상까지 온 거예요. 그다음에 글로벌 제조 공급 회사들은 제조회사들은 부품이 안 오니까 제조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세계가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중국에 몰아놔서 한 군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분산해야 되겠다. 소비처 중심으로 분산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어로는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역화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야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딱 발동해서 한 곳에 몰아놓은 공장이 딱 멈췄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생산과 유통을 전부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첫 번째 리스크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의 위기는 바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거기다 홍콩 반환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위기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부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빠져나와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랄 만한 거는 트럼프 정권이 아니고 만약에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연속성이 있을까? 근데 7월 달에 미국 퓨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73%가 중국군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강경책을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속될 거라는 거죠. 중국에 대한 위협이. 자, 세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요번에 중국의 대홍수가 온 거 아시죠? 그래서 산샤댐이 지금 여냐마냐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산샤댐이 새로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산샤댐을 만든 이유가 산샤댐 바로 아래가 우한이에요. 그리고 쭉 연결되면 상해까지 연결되는데 거기에 핵 발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국의 중심 첨단 산업 기지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무너지면 여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택한 전략은 산사댐을 열지 말고 최소한도로 열고 그걸 뒤로 옆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춘칭이라는 도시가 범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농촌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대통령이 먹자방 하지 마라. 음식물 아껴라.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식량 위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겹치면 중국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기업들이 얼마나 강하냐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쓰러지면 중국 경제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은 세계 제1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200%에 가까운 부채 비율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 이거 만약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한국 경제는 폐렴으로 바로 중환자실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출과 수입의 모두 1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한 나라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매여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수출 1위였고 일본이 수입 1위였어요. 이렇게 분산돼 있었는데 이건 한 나라가 수입과 수출을 전부 중국에 의존도가 우리가 너무 높은 거죠. 수출 비중만 따지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위인 미국, 3위인 EU, 4위인 일본을 합친 비중하고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를 해야지 중국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위란 단기적인 준비가 있고요. 단기적인 준비.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위기가 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WHO는 인간은 이번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미래는 더 초연결 사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가 또 올 수 있어요. 돌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업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두 가지 상태로 졸라매야 됩니다. 하나는 돈을 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망 기업인데 쓰러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유럽에. 이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좋은 유망 기업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쓰러지는 기업이 생기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AI라든지 블록체인, 약간 뒤진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전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허리띠 졸라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졸라맬 게 따로 있다는 거죠. 허리띠를 어디다 졸라매야 되냐? 내부 운영의 효율화 쪽은 졸라매야 돼요. 그렇지만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졸라매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음식을 온오프 시장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는? 자, 우리가 언택트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도시가 봉쇄되고 또 다니지 못하게 하고 10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이 굉장히 번창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5% 매출이 증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에서는 한 70% 정도 매출이 증가했어요. 도시 봉쇄를 하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이 범람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번에 제일 각광받은 거는 캐나다의 쇼피파이라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월마트예요.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의 단점과 오프라인의 단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단점 세 가지 아주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오프라인은. 네네.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고 물건 고르고 가서 대기해서 결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물건 개수가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선반이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다 놓으니까 가보서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선반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 이제까지의 오프라인은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유를 들었어요. 신제품인데 이거 뭐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뭐야, 이렇게 그 앞에서 그걸 우리가 쇼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검사를 해봅니다. 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온라인의 치명적인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고가의 제품은 못 사요. 그렇죠. 겁나죠. 겁나죠. 거기서 30만 원짜리 사시겠어요? 또 바나나 실제 먹어봐야지 사는 거 못 사잖아요. 네. 향도 없죠. 그렇죠. 향도 없죠. 그래서 인간의 오감만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제품은 못 삽니다. 두 번째 단점은 너무 업체들이 난립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만 열어놓고 그 안에 온 상인들이 저가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B급 제품도 많고 반품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10%가 반품입니다. 그래요.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온라인은 아마존과 같은 또 우리 여러 가지 온라인 회사들은 다 뭘 기본으로 하냐면 영어로 소셜 레이팅, 다시 말하면 평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우유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평점 8.3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개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도 그들 중 하나야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추천이었어요. 자, 이걸 무너뜨린 게 이번에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는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자그만치 20만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아마존이 10만 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월마트는 이미 5년 전에 아마존이 약진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변신을 5년 전에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뭔지 아세요? 회사명이에요. 회사명을. 원래 월마트 스토어 INC 스토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오프라인이야 라는 거죠. 근데 5년 전에 스토어를 뺐어요. 그러고 나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하는 업체가 되겠다. 그러면서 월마트는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우리보다 못하다. 왜? 아마존은 오픈시켜놓고 몇 개 산발적으로 떨어진 창고에서 물건을 배달해줘서 이 길 배송하거든요. 미국이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월마트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월마트는 모든 도시에 서너 개씩의 점포를 동네마다 갖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쇼핑센터가 아니고 쇼핑센터가 곧 배송센터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선반에 위에 있는 물건을 담아서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겠죠. 2시간 배송 체계를 가진 거예요. 야, 그 이 넓은 미국에서 아마존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월마트는 온라인도 돼요. 상품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존만큼 있어요. 선반에는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게 있어요. 딱 주문을 내리면 2시간 만에 와요. 아마존은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문하면 다음 날 와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월마트죠. 그래서 월마트가 새로운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묶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AI를 넣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유통입니다. 이게
디지털 커머스라고 부르는 신유통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주문 방식도 바뀌는 거죠. 월마트는 어떻게 해주냐? 나 우유 그러면 우리 아마존에서 우리 뭐 11번 같이 막 우유 하면 우유가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나 우유 그러면 월마트에 인공지능이 얘기해 줍니다. 아, 주인님이 항상 사시는 P615 우유요. 2병 주문하실까요? 요번 주도? 오케이. 그러면 장바구니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샴푸. 그러면 샴푸도 또 M 샴푸요? 그러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죠. 항상 샴푸를 2병 사시면 린스를 1병 사셨는데 오늘은 안 사시네요. 내가 까먹었어. 그럼 린스 그러면 알아서 미리 사던 린스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제로 터치예요. 제로 터치.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터치 안 하고도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거를 구현해냈다는 거죠. 교수님은 최근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네. 여기에 유튜브 통한 강의를 모으신 겁니까? 네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라는 게 꼭 책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미래 예측서가 제가 2년 동안 연구한 집대성된 책입니다라고 내놓으면 이미 시간은 2년 전 거예요. 연구해서 다듬어서 내놓으면 2년 전 거예요. 그럼 독자는 2년 전 거로 앞으로 예측을 하면 미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2년 전 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자. 유튜브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2주에 한 편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엔 독자들의 반응이 바로 나와요. 이경상 TV입니까? 이경상입니다. 그냥 이경상 채널입니다. 네네. 광고가 없습니다. 네네. 돈벌이가 안 돼요. 이론도 돈을 못 버는. 근데 고객은 한 3만 명 이상의 네네. 한 400만 뷰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만든 이유는 이제 미래를 젊은이들을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무광고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경상을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읽어보는 젊은 분들이 이건 맞아요.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다 더 이런 정보를 주세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걸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타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다시 변경해서 집대성하자. 요즘 얘기하는 애자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20%의 노력을 들여서 80% 정도를 달성해 놓고 나머지 20%는 고객의 반응을 보고 더 좋은 기능을 만들어서 대박 상품을 만들자 하는 게 요즘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교수님의 귀하신 말씀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